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제10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학생처장 박현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참석해 주신 김동원 총장님과 교직원 선생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는 올해 개교 120주년을 기념하여 학생들의 롤 모델이 될 고대 선배 리더들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자리로 작년에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렉처 시리즈의 연사료는 본교 법학대학 7일학번인 정세균 제46대 국무총리님을 모셨습니다. 강연에 앞서 오늘의 자리를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하신 김동원 총장님을 모시고 축사를 청해 듣겠습니다. 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렇게 우리 많은 학생들 하고들 같이 해서 또 우리 정세균 우리 총리님까지 오셔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를 하게 되어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래 이 자리는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 선언서도 많이 발표하고 그런 자리였고, 더구나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는 과거 그 시절에 한참 민주화 운동이 한참 할 때 우리 학교의 총학생 회장을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오늘 오면서 아주 감회 깊은 곳에 다시 오게 되었다는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법과대학 7일학번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모시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는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를 모두 여기만 아주 드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 지도자이십니다.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의 정신을 바탕으로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직책을 두루 맡으며 정치력과 균형 감각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산업부 장관으로서 국가산업정책을 총괄하였고 6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국민의 두터운 신뢰를 얻으셨습니다. 특히 정 전 총리께서는 품격 있는 정치인에게 주는 상으로 널리 알려진 백봉 신사상의 여러 차례 수상자이십니다. 이 상은 정치인의 언행과 태도를 기준으로 신사적 정치 문화의 모범을 제시한 인물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정 전 총리께서 오랫동안 지켜온 절제된 언어, 품위 있는 태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국무총리 재임기에는 코로나19 초기 국가적 위기 대응을 진두지휘하며 안정과 신뢰를 주는 리더십을 발휘하셨습니다. 공직 전반에서 일관되게 강조해오신 상식과 원칙, 대화와 협의의 정치, 책임 있는 언어의 가치는 오늘 강연의 주제인 정치 언어의 힘과 정치의 미래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여정은 정치가 언어의 품격 위에서 공동체의 신뢰를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려대학교가 개교 120주년을 맞아 인류의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지금 정세균 전 총리님께서 강조하시는 대화, 협의, 책임 있는 언어는 우리 사회가 향후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육의 중요한 지침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강연이 학생들과 청중들에게 민주주의의 본질을 성찰하고 더 나은 정치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목요를 찾아 귀중한 지혜를 나누어 주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만남이 오래 기억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축사를 해주신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총장님께서는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에 대한 큰 애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연사 소개입니다. 오늘의 연사이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님은 대한민국의 핵심 분야를
정말 대통령 빼놓고 모두 경험하시며 협치와 소통의 리더십을 실천해 오신 분입니다. 고려대학교 재학 시절에는 총학생회장, 고대 신문사 기자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고 평소 특유의 온화함과 외유 내강령 성품으로 균블리, 미스터 스마일 등의 다양한 애칭을 가지고 계십니다. 쌍용 그룹을 거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산업자원부 장관으로서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셨고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는 국회의원, 원내대표, 국회의장, 국무총리 등 다양한 중책을 역임하시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정치 언어의 힘과 정치의 미래라는 주제로 우리가 매일 접하는 정치의 말, 그리고 그 말이 민주주의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정세균 전 총리님을 모시고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리가 들리나? 예. 제가 75년 2월 25일 날 졸업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반갑고요. 제 소개는 안 해도 소개를 잘 해주셨으니까 또 시간이 짧으니까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은 저렇게 되어 있고요. 오늘 이제 정치인들이 말을 어떻게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건가? 문제만 지적하면 안 되고 또 답도 좀 얘기를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제 글로벌 리더를 지향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시죠? 예? 예. 글로벌 리더가 되고 싶어요? 예. 글로벌 리더가 되시려면 이제 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죠.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되는데 말보다 행동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근데 사실은 행동만 하면 안 되죠. 특히 정치는 말을 잘 해야 돼요. 말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꼭 이제 테크닉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말재주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이제 소통 능력을 더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인들한테는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해라. 말보다 행동이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말꾼이 아니고 일꾼이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일을 진짜 잘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죠, 정치인들이. 그런데 이제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걸 이제 언행 불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불신을 받고 또 비난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다. 근데 정치인에게는 이제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저기 보이는 저게 영국 의사당이에요. 영국 의사당. 영국은 이제 여야가 전통적으로 이제 이 당이 두 당이 있죠. 영국이. 그런데 한쪽은 여당, 한쪽은 야당. 여당은 이제 의원 내각제니까 장관들까지 다 나와서 같이 있는데 그 양쪽의 간격을 소드 라인이라고 그래요. 검선이라고. 무슨 얘기냐면 칼을 이렇게 댔을 때 칼이 약간 미치지 못할 정도의 간격이에요. 왜 그럼 이제 그런 간격을 뒀냐?
그것은 이제 서로 칼로 설령 싸우더라도 싸움이 안 되게 그 토론을 통해서 말로 서로 경쟁해라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견이 있고 차이가 있는데 그것을 경청해야 되고 또 대화와 설득, 타협 이런 걸 통해서 여야가 국정을 논해라 하는 취지로 이제 검선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라고 하는 곳은 원래 말로 서로 경쟁해 가지고 평화를 그리고 평화롭게 이제 의사 결정을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떤가? 이제 말이 되는 정치를 해라 그런데요. 근데 말이 되지 않는 정치, 그게 이제 대한민국 정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말이 안 되냐? 영국의 정치인들은 대화와 타협이 필수적인 건데 우리 정치인들은 여야가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싸우고 막말을 하고 이제 고성을 지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막말 정치를 하는 것은 정치를 파괴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협력과 균형과 조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분열과 갈등과 대립을 양산하는 막말 정치, 이게 현재 우리 정치의 현황인데 그럼 왜 막말 정치가 이루어지느냐? 이 막말을 하면 지지자들이 흥분해요. 그리고 또 열광하기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적대감과 증오를 만들어내는 게 막말 정치인데 우리 정치가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원래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력, 경쟁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말이 정치에서는 말이 곧 행동이에요. 아까 제가 정치는 말이 중요하다. 또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치는 또 행동과 말이 같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말이 곧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는 우리 영국 의회를 봤죠?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 행동은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정치가 횡행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막말 정치를 통해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과 정치에 대한 혐오까지 만들어내는 그래서 서로를 비방하고 경멸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적대하고 고함을 지르고 반말을 하고 욕설을 하는 이런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미 하원에 품위와 토론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House Rules and Manual에 Decorum and Debate. 그러니까 품위를 지키면서 토론을 해라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 여러 조항이 있는데 뭐 그걸 다 제가 반복을 하지 않겠는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하지 말라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심하게 한다든지 모욕적인 태도를 한다든지 또 동료 의원의 성품이나 동기나 정직성이나 지능 이런 걸 공격하는 것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거짓말쟁이, 유선자, 비겁한 사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의회는 의장을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다른 의원한테 직접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게 이제 하원의 규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나라도 윤리실천규범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이고 선언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해가지고 제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까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윤리특별위원회 지금 22대 국회에 45건이 제소가 됐는데 그 제소된 것을 다룰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제소는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죠. 그 왜 구성이 안 되느냐? 대한민국 국회는 남성을 여성으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성별을 바꾸는 거 말고는 무슨 이야기냐면 여와 야가 합의를 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모든 게 다 만사형통이에요. 오케이야. 예? 그런데 그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서 45건의 의원 징계안이 발의가 됐는데 그냥 지금 전혀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혹시 국정감사 할 때 TV 같은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원래 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국정감사 때 숏폼을 만들기 위해서 연기를 하는 국회의원이다. 연기하는 거. 이것은 제가 이렇게 규정한 건 아니고 언론에서 지금 22대 국회의원들은 연기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숏폼을 만들어서 그걸 돌리면 팬덤들한테 이제 이게 쫙 퍼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팬덤들이 열광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들이 아주 여기에 아주 굉장히 환호하는, 그래서 분노하는 모습, 호통치는 모습, 또 공격하는 거, 이런 걸 연출하는 것이죠,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일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링컨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이 신문을 가장 잘 이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루즈벨트 대통령은 노변정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제 TV가 별로 잘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 라디오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은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했죠. 특히 닉슨하고 이제 대통령 경선할 때 TV 토론에서, 원래 TV 토론 전까지는 케네디 후보가 뒤지다가 TV 토론을 통해서 젊고 멋있고 아주 소통을 잘하는, 말 잘하는 그런 능력을 통해서 닉슨 대통령을 눌렀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을 잘 활용한 분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리고 또 오바마 대통령도 인터넷을 잘 활용을 했고요. 이제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게, 그리고 트위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죠. 사실은 이런 미디어를 선용을 해야 되거든요. 잘 써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막말 정치인들은 TV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미디어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악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말 정치를 하는 사람들, 또 팬덤 정치를 하는 사람들, 미디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삼류 정치인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예. 지금 한국 정치인은 팬덤 정치의 포로가 돼 있다, 이렇게 막말 정치 플러스 팬덤 정치의 포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팬이라고 하는 걸 아시잖아요. 인기인들, 특히 연예인들 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팬은 호감을 보여주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팬덤이 사실은 팬의 복수형인데,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 팬덤은 완전히 팬과는
다른 형태로 변질이 돼 있어서 이제 이 팬덤들은 그 상대 진영 또 경쟁 진영을 비방하고 증오하고 응징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팬덤 정치가 큰일이다라고들 대단히 큰 걱정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막말을 하냐? 정치인들이 막말을 하면 지지자를 자극하고 결집시키면서 그게 공천이나 그다음 선거 때 유리하기 때문에 막말 정치를 하고 팬덤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말 정치만 하고 팬덤 정치만 하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들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 거 봤어요? 그래서 여야가 서로 비방하는 내용들 많이 봤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저는 아주 화가 나요. 이게 막말 정치가 거리까지 나와서 현수막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수막을 보면은 뭐 허위사실, 비방, 왜곡, 또 스스로를 홍보하는 것, 자신을 홍보하는 것,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해외에 많이 나가보시지 않았을 텐데, 저는 옛날에 종합무역상사 직원일 때도 많이 나가봤고, 정치하면서도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봤는데,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당에게 현수막을 허용하는 나라가 없어요. 원래 현수막은 5개 광고물법에 의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걸지 못하게 돼 있어요. 딱 정해진 데만 정해진 규격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가 요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당의 현수막은 아무 때나 아무데나 마음대로 걸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정치 현역에서 물러나고 나서 그 민주당의 비대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비대위원장이 상임 고문들을 만나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현수막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라.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그거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정당에게 상대 정당에게 현수막을 없애자라고 제안을 해서 그쪽이 호응을 안 하면 당신네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그 일을 하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거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이제 그분은 대학 교수 출신이었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정당 지도자들한테 지난 3년 동안 거리에 현수막을 없애라. 왜 이렇게 국민들에게 혐오감을 만들고 여야를 편가르기를 하고 빨간색, 파란색 편가르기를 하고 특히 그걸 보는 젊은 세대, 특히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무엇을 배우겠느냐. 그리고 국민들도 정말 이거 짜증날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더니 최근에 대통령이 좀 문제가 있는 현수막은 좀 규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오랜만에 이 저의 현수막 관련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 주장에 이제 약간의 제 성에는 차지 않죠. 저는 완전히 정당들이 이 현수막을 없애고 왜냐하면 다른 수단이 많이 있잖아요. SNS도 있고 또 방송도 지금은 옛날 우리가 정치를 활발하게 할 때는 공중파 KBS, SBS, MBC 이런 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종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 정치인들이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넘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걸 하는 건 안 된다. 이제 하는 게 저의 주장이고 이게 꼭 관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 막말이나 현수막을 통한 막말 이런 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국회가 실효성 있는 윤리 규범을 제정해라라고 촉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정치 현수막 설치를 전면적으로 금지해라라고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누가 제가 할지도 몰라요. 그런 캠페인을 하면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서 그게 성사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막말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해야 돼요. 표로. 그래서 막말을 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강력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옛날에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정치인은 부고 말고는 신문에 나야 된다. 그때는 사실은 이제 신문 말고 다른 여러 가지 미디어, 현대판 미디어가 별로 없을 텐데 부고 말고 신문에 난다는 건 부고에 나면 왜 안 돼요? 그건 자기가 사망한 게 나니까 안 돼. 그거 말고는 신문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신문에 난 이제 뭐 파렴치범이나 좋지 않은 게 나도 한 3개월이나 6개월쯤 지나면 뭔가 좀 안 좋은 게 났던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그 정치인의 이름만 기억하고 그 파렴치한 행동이나 좋지 않은 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나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던 우리 선배 정치인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이 많은 것들을 이제 표로 심판하고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번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예. 그래서 정치가의 말은 그럼 어떠해야 되는가? 이제 대안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만한 정치인 중에 가장 연설을 잘하는 분은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글로벌하게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이에요. 정치가는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연설을 잘 하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결격사유죠.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설득하고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연설을 잘해야 돼요. 연설을.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오바마 대통령 같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한데 원래 권위주의 체제가 있고 민주주의 체제가 있는데 권위주의 체제는 힘으로 두려움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이제 붕괴하게 되죠. 또 민주주의는 그 말로 하는 건데 이게 타락하면 민주주의가 위험해진다 하는 게 이제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말을 잘 하되 그것은 품이 있는 말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자, 이제 정치가 중요한 가치의 영역이죠. 가치. 그냥 무조건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주장만 하는 게 아니고 옳은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토론하는 건데 설득을 하려면 이제 설득 당하는 사람의 신념이나 행동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설득을 잘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도 토론할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설득을 잘 할 수 있나?
여러분 이것은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뭘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 전문성과 지식이 있어야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요. 능력. 이 부분의 최고의 고수는 제가 보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이분이 사실은 대학을 안 나오신 분 아니에요? 상고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혼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시고 독서를 많이 하셨는지 이분은 이제 능력이 최고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격이 훌륭해서 도덕성이나 품위가 있어서 저분은 어느 편이 아니고 바른 일을 하실 것 같다. 이런 인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이 누가 있을까라고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김상협 총장님 아세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총장님이셨거든요. 김상협 총장님. 그분이 저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모든 대학생들이 김상협 총장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면 그게 신문에 나고, 그리고 우리가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그걸 외우고 그렇게 했었어요. 고려대학교 김상협 총장님.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열정이. 진정성이 있고 성실해야 된다. 이렇게 능력과 인격과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케이스는 누굴까 봤더니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생각해요. 노무현 대통령이 연설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그렇지만은 막말은 절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능력과 인격과 열정, 이런 것이 설득을 하기 위한 3대 조건이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토론할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토론할 때 그냥 자기 주장만 일방적으로 하면 상대방이 화가 나고 나중에는 이제 철천지 왼수까지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토론할 때 말이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부적합한 정치 언어는 이런 거다. 뭐 거짓말이라든지 뭐 정제되지 않은 표현, 상투적인 말,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 또 의견을 얘기하면서 마치 뭐 이게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해도 안 해도 그만인 말, 했던 말을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 이런 것은 이제 부적합한 정치 언어죠. 근데 사실은 정치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서도 저는 다 통용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을 하다 보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정치인이 실수를 해서 설화를 입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언론이 계속 그것만 내거든요. 실수한 것만. 그래가지고 아주 바보를 만들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계속 우겨요? 내가 옳다고? 그럴 때는 신속하게 사과를 하는 게 옳아요. 그리고 용서를 비는 게 옳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간에 토론할 때도 대화하다 보면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자존심을 세우면서 계속 주장하거든. 이건 이제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시인하고 이렇게 필요하면 사과하는 거, 그게 옳다. 그래서 이제 정치는 이제 말이고, 정치가의 말은 자신의 말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품위 있게 논쟁을 해야 되고, 합리적인 조정과 타협을 중시해야 된다. 그런데 정치인이 꼭 상대를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막 공격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면, 그러면 오히려 잘 하는 말이 아니고 잘 못하는 게 되고
토론에서 지는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정치가의 말이 이제 격조가 있고 또 합리적으로 해야 그래야 강한 정당이 되고 일하는 의회가 되고 또 민주주의도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작년에 그 다론 아제모울루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그분이 이제 MIT 아마 교수일 거예요. 여러분도 막 그분 책을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이 한국의 가장 큰 문제는 두 정당이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합의를 하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치 양극화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여야가 그 어떤 문제도 타협을 못한다. 참 아픈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태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도 불편하시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제 승자 독식 구도 때문에 그렇죠. 이긴 정당이 takes all, winner takes all, 승자 독식이고 또 타협을 하면 배신자라고 이제 지적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지지층으로부터 그야말로 버림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치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정치, 좋은 언어, 정치 언어를 통해서 정치가 복원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정치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도 우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품위 있는 말, 또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 좋은 언어를 통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유지하는 노력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필수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어를 잘 선택하고 순화하고 또 좋은 태도를 가지는 노력을 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강연해 주신 전 국무총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로 조금요. 오랜 정치 연륜이 녹아든 강연 감사합니다. 그 말의 품격 그리고 정치의 품격이 민주주의의 품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말의 품격과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본인 대화와 타협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민주 시민으로서 큰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정 총리님 같은 정치인만 있으면 우리 정치가 굉장히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전 질문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총리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학생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컴퓨터학과 대학원생 이승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과정에서 정책적 결정을 하실 때 가장 중요했던 게 어떤 것이었고 그 판단 근거가 있으신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코로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에 국무총리가 돼서 코로나를 진압하는 이제 중대본부장이라고 하는 가장 중책을 맡았었죠.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의료 체계가 붕괴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환자들을 다 이제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환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치유되게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국가 예산을 적정선에서만 지출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하는 게 키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그 치명률이라고 그러죠. 치사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낮았거든요. 그리고 선진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이나 이태리나 뭐 독일, 불란서 할 것 없이 모든 선진국들이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어요. 다시 말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원이 수용 능력이 없고 또 의료진이 코로나에 감염이 돼가지고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지 않고 모든 코로나 환자를 전부 다 그 서비스를 줄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하도 많이 뿌려서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랬어요. 헬리콥터 머니라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예산 집행을 적정한 수준에서 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죠.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을 했고 실질적으로 K 방역이라고 하는 말이 그때 나왔는데 세계적으로 K 방역이 평가를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자평을 하겠습니다. 네, 자평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손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 졸업생 이동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치 언어의 풍미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가끔 뭐 대선 토론 같이 큰 정치인분들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 16대 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회창 후보가 이제 붙었을 때 그 토론이 되게 좀 품격이 있다고 느꼈거든요. 서로 이제 비방하는 언어도 쓰지 않고 젠틀하게. 그래서 그때 참 멋있다고 느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보면 좀 전반적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그 언어가 좀 사나워진 것 같은데 그 원인이 어떤 것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팬덤 정치 때문에 그렇다. 이게 팬덤 정치의 부작용이 정치인들이 사나운 말을 쓰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 팬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작용하지 말고 원래의 팬처럼 팬심으로 돌아가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노력을 해준다면 그러면 다시 정치 언어가 순화되지 않겠는가. 근데 이 정치인들이 팬덤이 열광하니까 그들의 입맛에 맞게 사나운 말을 마구잡이로 쓰고 있는 게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우리 정치를 아주 나쁜 정치로 만들고 있고 거리에는 형편없는 현수막들이 범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어서 이것을 하루빨리 품격 있는 정치,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뒤에서 여기 이쪽 보고서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네. 예, 총리님 일단 그 귀한 강연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지금 그 고려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정치학과 공부하는 권우진이라고 합니다. 그 끝에 가서 이제 한국 정치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인 정치적 양극화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이 정치적 양극화를 이제 악화시키고 또 지속시키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내 집단은 이제 그 온전히 선한 이제 집단이고 상대 측은 이제 온전히 악한 집단이다 이런 사고 방식인 것 같은데요. 그 정치적 양극화를 이제 해소시키려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 방식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이제 정치 견해라는 게 개인의 어떤 그런 도덕성과 상당히 이제 얽혀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 상대 집단이 이제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아니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면서도 뭔가 그거를 이제 인정을 하면 괜히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신념과 이제 타협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이제 그 받을 때가 있었는데요. 이런 내적 갈등을 이제 겪고 있는 그 시민에게 이제 한마디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예, 이제 그런 현상이 사실은 이제 시민 탓은 아니고 정치인들 탓이죠.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부터 그러니까 10수년 전에 트럼프가 처음에 했을 때 자유분방하게 말씀을 하잖아요. 트럼프는. 그리고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관계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지지자들은 열광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본떠서 이제 세계적으로 이게 이제 유행병처럼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품격 없는 막말을 쓰고 또 이제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조롱하거나 이런 그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을 국민들이 심판해야 된다. 예? 그 평소에도 그런 사람들한테 환호하지 말고 또 경고를 보내고 특히 절대 표를 찍으면 안 된다. 이제 그래야 이제 이게 유행병처럼 저는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잠시 바보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이게 빨리 지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고 정말 그 우리가 품격 있는 언어를 쓰는 정치인들에게 격려를 하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인기가 별로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예. 또 질문 있으면 그 옆에 예.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학과 2호학번 권도희라고 합니다. 정세균 총리님께서도 고대신문에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사실 이제 고대신문에 입사한 지 대략 한 달 정도 된 수습 기자입니다. 그래서 고대신문 기자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그 쓰신 기사 중에 기억에 남는 기사나 혹은 취재 활동이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실은 제가 고대신문 기자 출신이고 또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그 수습을 뛰자마자 잘렸어요. 그때 이제 주간 선생님하고 우리 기자들하고 좀 갈등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갈등하는 쪽에 섰다가 잘렸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수습 뛰고 잘렸기 때문에 뭐 그때는 이제 심부름이나 주로 하고 또 교수님들한테 원고 청탁하고 받으러 가고 이런 것만 하고 이제 기사는 간단한 거 이런 것밖에 쓰게 안 시켰죠. 이제 쫄자니까. 그래서 제가 뭐 멋진 기사를 쓰거나 그런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농담으로 야 나도 언론인 출신이야. 왜냐면 고대신문에 정식 기자로 발령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래 하지 않았지만 고대신문 행사 때 맨날 오죠. 그래서 기자다운 기자 생활은 못했지만 그래도 기자 정신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동인 모임에 항상 나오시고 고대신문에 애정이 많으십니다. 정식 기자는 아니셨나 봅니다. 정식 기자 정식인데 이제 대항하다가 정식인데 잘렸어요. 네네 잘렸습니다. 항명으로 항명. 네네. 그때는 이게 항명 정신이 강해가지고. 네. 또 이쪽 아까 손 계속 들고 있던 이쪽 친구. 네. 네, 안녕하십니까. 철학과 1학번 학부 재학 중인 김태훈입니다. 2016년 20대 총선 때 종로구에 출마를 하셨는데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오세훈 후보에게 크게 밀렸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이를 20대 총선의 가장 극적인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불리한 상황임에도 당선을 확신하셨었고 실제로 당선이 되셨는데 당시 총리님의 마음가짐이 어떠하셨는지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실 수 있으셨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 저 종로에서 경쟁을 했죠. 그 오세훈 시장이 저보다 키도 크고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한 10년 이상 젊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골목 구석구석 엄청나게 부지런하게 발로 뛰었죠. 그래서 사실은 숨은 표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4년 동안 제가 종로구 국회의원이었으니까 그 스킨십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고정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오세훈 시장은 그걸 모르고 뜬 공기만 보고 자기가 이길 줄 착각을 했죠. 그랬는데 저한테 형편없이 깨졌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국회의장 되는데 그게 기여를 많이 한 거예요. 원래 제가 전라북도 무주, 진안, 장수, 임실이라는 선거구에서 4번 사선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로구로 선거구를 옮겼어요. 종로구로. 그래서 그때도 떨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누구하고 처음에는 했냐면 홍사덕 씨라고 하는 분하고 했는데 그분도 아주 저보다 말씀도 잘하고 키도 크고 훌륭한 분인데 제가 이제 눌렀죠. 그래서 이제 종로에 이 사람이 와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선되는 호남을 버리고 험지인 종로로 와서 강적을 무찔렀다. 그래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이 저를 압도적으로 국회의장으로 밀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참 아주 멋진 승리를 했었죠.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선배님을 이기긴 어려운가 봅니다. 예, 또 질문, 여기 질문이 있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 언어에 관련된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25학번이고 자유전공학부 재학 중인 권경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총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 언어의 문제와 더불어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의 제도적인 방향도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를 모든 정치인들이 바꿀 수 있으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의 일환인데요. 따라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대안은 먼저 승자 독식 구조의 이제 치열한 집권 전쟁에 따라서 양당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세태를 넘어서 이 두 개의 정당이 치열하게 다투는 구조 자체를 해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수적인 측면에서의 특혜,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직군보다 높은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 국회의원이야 라는 것과 같은 특혜들을 어느 정도 폐지해서 실제로 본인의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를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당선되게 한다든지, 또한 하나는 번외로 국민들의 인식 수준, 결국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팬덤 정치나 아니면 이제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선동적인 언행들에 순순히 넘어가고 이제 속는 국민들의 문제들이 좀 종합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대안은 무엇일지, 그리고 요즘 신생 정치인들,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고 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젊은 정치인들이 좀 기성세대 정치인들과 비해서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말 궁금했던 건데, 혹시 긴 정치에 이제 세계에 계셨는데 혹시 아쉬움이나 후회 같은 거 남으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그 3가지를 굉장히 잘 정리하셨어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뭐 앞으로 정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뭐 이의가 없어요. 정치인들이 이제 향유하는 특권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젊은 정치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서 변화를 시켜야 돼요. 변화를. 근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판가리를 해야지 물갈이를 해서는 소용없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느 그릇에 물이 있잖아요.
이걸 물을 전체를 바꿔버려야지 조금씩 바꾸면은 그 새물을 조금 부어도 원래 더럽혀진 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화가 안 된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하면 결국은 깨끗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좀 진출을 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말로만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는 그런 기풍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가 이제 하나의 그 출세의 그런 길이 아니고 국가나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정치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면서 젊은 정치인들을 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국회에도 들어가고 시의회도 가고 뭐 구의회도 가고 그런데 들어오면 얼마 안 돼서 기성 정치인들을 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치를 하게 되면 진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바르고 깨끗한 정치 그것을 실천하는 노력을 해 주어야 그래야 물갈이를 하면 결국은 깨끗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꼭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 뒤에요, 학생.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불어불문학과 2학번 재학 중인 이나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특히 좋은 정치 언어를 강조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저는 이런 좋은 정치 문화가 확산이 되려면 무엇보다도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당대표 그리고 국회의장 등 여러 가지 훌륭한 리더 직책을 맡으신 만큼 혹시 정치계 리더만이 가져야 하는 그런 특별한 마음가짐이나 어떤 덕목 같은 게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이제 솔선수범이 제일이죠. 솔선수범이. 그래서 후배들이 나쁜 거 따라하지 않게 좋은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잘 안 되고 저는 이제 이 지도자들, 리더들이 좀 냉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후배니까, 후배 정치인이니까, 또 같은 정당이니까, 또 나하고 개인적으로 가까우니까 이런 온정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설령 자기와 가까운 정치인, 자기가 키운 정치인, 아니면 같은 정당의 정치인이라도 잘못하면 확실하게 지적하고 벌하는 그게 이제 공인의식이죠. 이게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이 이게 사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국정을 논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재단하고 행동하고 준엄하게 꾸짖으면 그러면은 괜찮아질 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저는 당 대표를 할 때 지금 유명한 정치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그 사람이 위원장이었는데 이 환경노동위원장이었는데 당에서 이렇게 협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줬는데 문 걸어 잠그고 지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당원권 6개월 정지하는 그런 징계를 해서 오랫동안 이제 그 피해를 봤죠. 그런 냉정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또 질문 있으면. 네, 행정학과 2사학번 김도원입니다. 우선 강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요즘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치 양극화나 그런 문제들 때문에 특히 또 청년 문제 같은 이슈들은 더 많이 다뤄지지 않고 청년들이 봤을 때는 정치에 왜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런 유인이 더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들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해줘야 될지 되게 저는 청년들이 더 많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런 어떻게 거기에 조언을 해줘야 될지 되게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예. 정치는 말이죠. 출세주의자들이 막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사람이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게 너무 앞서서는 안 된다.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은 우선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심이 너무 많으면 안 돼요. 이타심이 좀 있어야 돼요. 남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행복감을 느끼는, 그리고 지 주장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말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그런 태도,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을 해야, 그래야 본인도 성공하고 우리 정치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청년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면 그러면은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치를 하고자 하는 청년들은 우선 실력을 쌓아야 돼요. 실력을. 그래가지고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도덕성이 있어야 돼요. 도덕성. 도덕성이 없는 사람이 정치에 들어오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계속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능력이 검증되고 도덕성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적극 우리가 지원하고 키워서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되게 하면, 그러면은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이 최소한도 존중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는 못할 것 같고요. 저기 두 분, 빨간 옷 학생, 빨간 스웨터 입은 학생하고 여기 연로하신 선생님 두 분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학부생 20학번 윤승진입니다. 강연 정말 인상 있게 잘 들었고요. 말과 행동 모두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 취재 강연 정말 인상 있게 들었습니다. 와닿은 부분이 많았을까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의정 활동을 이제 고향이신 전북 신안무주 장소에서 먼저 시작을 하셨고, 거기에서 또 오랫동안 정치를 하시다가 이제 서울에서도 정치를 하셨는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작년에 이제 전북도라는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자치도지를 획득하면서 이렇게 뭔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도 그냥 옛날 전라북도인 줄 알고 제대로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지역 인구들의 지방 소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지방에는 일자리도 없고 청년도 빠져나가고 뭐 신생아들이 태어나지도 않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한데, 이런 인구 소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또 이제 진안 출신의 굉장히 성공하신 분으로서 자기의 고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제 고향이 진안이에요. 진안. 마이산도 있고 운장산도 있고 거기가 이제 진안인데, 정말 그 청정하고 깨끗하고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인구가 아마 가장 많았을 때는 12, 13만까지 갔을 텐데 지금은 한 2만 5천 명 정도 되죠. 그래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는 우리 진안만의 문제가 아니고 거의 대한민국 기초자치단체의 반절 정도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또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특히 우리나라가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곳이기 때문에 더 문제죠. 여러분들 옛날에는 울산, 창원, 마산, 또 전남도 저쪽에 목포 이쪽에 이렇게 쫙 그 서남권이나 그 동남권에 우리 제조업들이 쫙 있었는데, 지금 그 기지들이 특히 R&D 센터나 이렇게 고급 인력들을 고용하는 것이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충남으로 오고. 그러니까 심각하죠, 이 문제가. 그런데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서 수도를 이전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역대 대통령들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열심히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세종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세종시로 이제 일부 가고 앞으로 국회도 가고 다 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현상은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 그렇다고 우리가 야 이거 뭐 어쩔 수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메가시티라는 거예요. 메가시티.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자족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방의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는 힘이 너무 적어가지고 스스로 경제 단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울경, 대구 경북, 호남, 충청 이렇게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서 이들이 스스로가 이제 경제 단위가 될 수 있도록 해보자 해서 이제 제가 정부에 있을 때도 그걸 열심히 추진했죠. 그리고 정치를 할 때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잠시 주춤했었는데 이게 다시 추진이 되어서 부울경 하면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합치면 그러면 상당한 정도의 힘을 가질 수 있는 크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완화하고 지방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질문 여기 선생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고대심 간사였던 임춘택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그 오늘 정치 언어의 나쁜 폐해로서 정당 현수막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뭐 정치권에 공개적으로 좀 이걸 요구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 현재 여당이 민주당은 거기에 얼마나 호응할지 한번 뭐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고 두 번째는 종로구 지역구 의원을 지냈던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우리가 지나다니는 종로의 큰 길 뒤에 골목이 어떤 모습인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현재 종묘 앞 개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 정총님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그 현수막을 완전히 철폐하자는데 동의하시죠? 예, 사실은 제가 지난번 총선 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현수막을 없애야 된다, 정당 현수막을 철폐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요새 마이크가 작아져가지고 마이크가 커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리고 나서도 제가 그걸 그만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인디안 기후제 같이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이 없어지거나 정상화될 때까지 제가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잊지 마시고 동참해서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종묘 앞에 그게 오랫동안 이제 문제가 되어 왔죠. 그래서 옛날에 박원순 시장 전에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 때예요. 그때 거기에 남산까지 이렇게 쫙 통로를 만들면서 그 고층 지금같이 고층 이제 상당한 고층 건물을 허용하는 그런 걸 했었어요. 허가를 했었어요. 그런데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원점으로 돌리고 이걸 몇 층으로 깎아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거기 또 이 재개발 조합은 그걸 층고를 낮추면 경제성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다시 이제 오세훈 시장이 그걸 층을 높여가지고 이제 허가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제 이게 사실은 그 문화유산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또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도 어느 정도 존중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공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하든지 이제 그게 존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콤프로마이즈 할 방법이 있다면, 몇 층짜리인데 그걸 문화유산에 큰 타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좀 층고를 낮춘다든지 해서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또 이제 유네스코에서도 벌써 이제 좀 서한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그냥 모르는 척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 유네스코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정부하고도 좀 소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길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기가 이제 사실은 오랫동안 10수년 동안 방치가 되어 왔거든요. 그렇게 계속 방치만 하는 것도 능사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타협하고 조정하는 능력을 통해서 뭔가 좀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말씀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나이 든 학생입니다. 예. 통계학과 대학원 황진선입니다. 아까 이쪽 학생이 그 종로에서 나오셨을 때 저도 15년 이상 굉장히 다른 정치를 보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로에 오래 살고 있으면서 초당적으로 계속 투표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하신 그 훌륭하신 언행의 정치,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신 덕분에 지속적으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셨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시민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청년 정치인들의 문제점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현 기득권 정치는 65세 정년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우리 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지금 취업에 서류 전형조차도 올 하반기에는 대기업이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끼어 있는데 기득권 정치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아주 대놓고 중구 신입사원 채용인데 중견 간부 사원 정도의 경력을 요구하는 중고 신입 채용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보면서 저는 훌륭하신 원로 정치께서 이런 품격 있는 정치에 대한 것을 이끄시면서 우리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인 우리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는, 그래서 함께 할아버지 세대와 우리 손주 세대가 힘을 합친다면 새로운 물갈이 정치가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이제 우선 그 정년 연장과 관련해서 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만약에 잡 기회가 하나가 있는데 저하고 제 아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저는 아들을 취업을 시키고 저는 그냥 리타이어를 할 것 같아요. 이제 그게 거기에 대한 답이고요. 그걸 이제 그것도 이렇게 잘 조정을 해서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좋죠. 그게 안 되면 청년 우선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청년 정치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가 청년 정치 학교도 개설을 해서 운영을 3기 졸업생을 냈고, 또 청년 정치인들이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같이 경쟁을 하면 청년이 불리하죠. 경험도 부족하죠. 지식도 부족할 수도 있죠. 다 항상 부족한 건 아닌데 경제력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불리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청년과 노장청이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고 또 균형을 이루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좋은 정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물갈이 정치를 바꾸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저는 청년 정치인들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아까도 좀 실망한 경우도 있어요. 그냥 금방 이 기성 정치인들을 답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소수이고 청년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는 게 옳다. 뭐 말하자면 저 옛날에 영국은 보니까요. 39세에 당 대표가 되더라고요. 당 대표가. 그리고 뭐 지금 30대 총리들이 좀 있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30대도 어리다고 하냔 말이지.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젊은이들이 정치 활동을 해야 돼요. 거기에 정치 활동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일하고 공부하면서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목소리도 내고 정치도 배우고 그래야 그 정치인이 나이가 젊어도 경륜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 때 정치를 시작하면 나이가 젊어도 그 젊다고 이렇게 능력이 부족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치 활동을 해야 된다. 정당에 참여해서 그렇게 뭐 계속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활동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꼭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거나 무슨 지방의원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이상으로 Q&A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품격 있는 강연과 답변을 해주신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학생처는 더 나은 렉처 시리즈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만족도 조사에 적극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반영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진행될 렉처 시리즈에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0회 렉처 시리즈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오늘을 기념하면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으니 그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